자, 여러분 모의고사 19회 기초 문제 풀이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전적 사례를 하려고 할 때 조무사 태도예요. 금전적으로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의 규칙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좀 볼게요. 환자가 먹을 것이나 물건을 줄 경우 호의에 감사하고 잘 이해시켜 거절합니다. 환자가 퇴원 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규칙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하고, 자, 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일이라면 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금전적인 사례, 뭐 선물, 호의를 표시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중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간호기록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자, 답은 작성자의 성과 이름을 쓴다. 그래서 간호기록을 작성한 사람은 정자로 성과 본인의 명, 이름을 다 써서 서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변우석이었으면 변우석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한 사람을 정자로 변우석이라고 세자 다 쓰셔야 되겠고, 뭐 사인을 한다든지 사인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니셜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명, 정자를 다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기록한 것은 지우개로 지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기록한 거는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되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지우면은 안 되고, 기록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붉은색 볼펜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을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정확한 기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환자 맥박이 80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80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요. 이렇게 한 줄로 빨간색을 긋든 두 줄로 빨간색을 긋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에러라고 표시를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맥박 90회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지우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두 줄 에러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필로 쓰면은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모든 기록은 잘 변하지 않도록 펜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색 펜을 사용하고요. 밤번 근무자라고 하면 나이트 근무를 얘기해요. 나이트 근무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볼펜으로 우리가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 다음에 투약 전에 기록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투약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기록은 미리 하면 안 되고 수행하고 나서 환자에게 약을 준 후, 그 다음에 치료라든지 드레싱 하고 난 후, 수행 후에 기록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인 약어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약어라고 하는 거는요. 사용할 경우에 공식적인 거, 뭐 약어 사전이라든지 여기에 공식적으로 약속된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볼게요. 자, 문제는요. 곡반에 혈액이 묻었을 때 소독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답이 애매해지고요. 이게 질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곡반에 혈액이 묻었을 때 세척 방법이라고 물어봐야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곡반에 혈액이 묻었을 때 세척 방법은요. 자, 찬더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찬더비. 자, 찬물로 먼저 1차적으로 세척, 씻고 더운 물, 더운 비눗물로 헹굽니다. 그래서 찬더비, 저는 이렇게 였거든요. 찬더비. 그래서 혈액은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단백 성분들은 더운 물로 세척을 했을 때 더 응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찬물로 1차적으로 씻고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 따뜻한 비눗물로 헹궈 주셔야 곡반에 있는 혈액이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임신 후반기의 질출혈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임신하고 나서 질출혈은 후반기, 그 다음에 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물어보는 후반기의 질출혈은 전치태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 있는데 자궁의 원래 태반은 이쪽에, 위쪽에
위쪽에 태반이 형성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태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위쪽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입구 쪽에 이런 식으로 태반이 형성이 돼서 막아버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이쪽 밑으로 해가지고 태반이 형성된다든지, 그래서 원래의 상태의 태반 위치에 되어 있지 않고 입구 가까이에 태반이 위치한 거를 전치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전치 태반이 있게 되면 후반기에 질출혈, 특히 무통성 질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후반기에는요, 태반이 조기 박리가 되는 질출혈이 발생을 하는데, 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오고, 분만 2기에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오고, 분만 3기에 태반이 같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네, 태반 박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뜯어져 버려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반 조기 방기는 임신 후반기에 태반이 자궁으로부터 아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분리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방리, 그래서 태반과 관련된 질출혈이 이 후반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반기는 태반과 관련된 질출혈,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방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신 전반기 질출혈은요, 유산, 자궁의 위임신, 무력 자궁 경부라고도 하고 자궁경관 무력증을 더 많이 쓰죠. 자궁경관 무력증, 포상기태가 임신 전반기의 질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신 후반기 질출혈이 종류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는 태반과 관련된 질출혈 이 두 개만 기억하자고요.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방리. 나머지는 다 뭐다? 전반기의 질출혈. 자, 5번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산모에게 유방우려이 있을 때의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1번이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유즙을 손으로 짜주든가 유방 펌프로 짜주어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어야 모유가 새롭게 생성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모유의 양도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산모용 브레이저를 착용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방우려이 있을 때는요, 가슴에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 불편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산모용 브레이저로 받쳐줍니다. 그래서 지지 같은 것들을 해주면 훨씬 통증이 덜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유 수유하기 전에 마사지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3번에 보시면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고 찬물로 마사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요. 자, 유방우려이 있을 때는 3, 4분 정도씩 유방에 처음에는 찬물 찜질을 합니다. 왜냐? 열감과 통증을 경감을 시켜줘야 돼요. 이 우려이 있는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하기에는 굉장히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아프기 때문에 모유 수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유하기 전에 찜질을 하는데, 먼저 찬물 찜질을 먼저 시행해서 열감도 경감시켜주고 통증도 조금 완화를 시켜준 후 더운 물 찜질을 하셔야 돼요. 자, 찬물 찜질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젖이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찬물 찜질 후에 더운 물 찜질을 해주면 모유가 훨씬 더 잘 돌죠.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찬물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을 하면 유즙 분비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두를 비누로 닦는다. 유두 비누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우리가 수유를 하기 전에 유두를 좀 청결하게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요. 가능한 비누는 유두를 닦아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비누로 유두를 닦게 되면은요, 유두는 닦으면 안 되는데, 비누를 유두로 닦게 되면 뭐가 생긴다? 유두 균열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근데 유방은 비누로 닦아도 돼요. 유방은 비누로 닦아도 되지만 유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액을 물어봤어요. 너무 기본적인 시험 문제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이에요.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조직에서 폐로 필요 없는 이산화 찌꺼기 탄소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의 특징을 보시면 적혈구는 핵이 없고요. 수명은 120일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 안에는요. 헤모글로빈, 이거를 HB라고 하는데, 자, 헤모글로빈 HB라는 철을 함유한 붉은색의 혈색소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붉게 보이며,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 HB는요, 혈색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혈색소 때문에 우리 혈액은 붉게 보이고, 얘는 산소와 굉장히 친합니다. 산소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혈구의 특징을 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백혈구 있죠? 백혈구의 대표적인 작용은 뭐죠? 식균, 포식, 네, 면역작용이에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의 혈소판 좀 먼저 볼게요. 혈소판은 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림프구와 과립구가 나와 있는데, 자, 림프구와 과립구는요, 백혈구를 보시면은요, 과립이 있는 친구와 무과립 친구가 있어요. 과립이라고 하는 거는 알갱이라고 보는데요. 알갱이가 있는 친구들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호염, 호중, 호산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호구 친구들, 빨아먹을 과립이 있는 호구 친구들 저는 이렇게 해왔고, 무과립 친구에는 뭐가 있냐면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어요. 그래서 3번과 5번은 백혈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긴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혈구가 식균작용한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번을 볼게요. 임신 중독증 자가안전증 진단 검사. 지금 모의고사가 몇 회차죠, 여러분? 19회 차면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답을 아셔야 돼요. 임신 중독증 자가안전증, 증상 3개 뭐예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그 다음에 부종이 심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그쵸?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단할 때 뭘 보면 되죠, 여러분? 혈압 측정하셔서 고혈압의 검사. 그 다음에 부종 체중은 뭘 측정하죠? 체중 측정하셔야죠. 체중 측정해요. 임신 고혈압 시 체중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소금기, 염분과 수분의 축적으로 인한 부종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물이 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뇨를 보기 위해서도 무슨 검사 하셔야 되겠죠?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에 뭐 진단 검사라든지 뭐 증상 나오면 이건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다음 8번에 보시면 VDRL 양성일 때 진단할 수 있는 질병. VDRL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 매독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매독 검사예요. 매독 검사. 매독을 검사하는 혈청 검사, 혈액. 피검사를 통해서 보는데 그 피검사 항목 이름이 VDRL입니다. 근데 얘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빼박 뭐예요? 매독이란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매독이겠고요. 매독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매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병이잖아요. 자, 얘가 임신 4에서 5개월. 4에서 5개월 경에 얘는 중기거든요. 임신 중기. 자, 그래서 엄마가 매독이 현재 걸려 있을 경우에는요. 임신 4에서 5개월경, 그러니까 임신 중반기쯤 태반이 형성될 즈음 모체 혈액 속의 매독균이 태반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버려요? 태아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태아는 선천 매독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태아가 감염이 되면은요, 태아가 매독에 감염이 되면 유산이나 사산이 돼요. 그러니까 죽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에 생존을 한다 해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이지는 못하죠.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코뼈가 없는 안장코, 스누플주, 코에 막 이렇게 농이 찬다든지, 그 다음에 청각장애, 실명, 허치슨 치아는 이빨이 막 이런 이빨, 완전 뾰족뾰족뾰족한 이빨,
허친슨 치아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VDRL 양성, 매독 양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신 초기에 반드시 매독 검사를 해서, 매독 검사 뭐예요? 매독 검사 VDRL 피검사예요. 피검사를 하여서 임신 4개월 전까지 왜냐? 4에서 5개월 경에 태반으로 넘어가니까 이 전까지 태반으로 넘어가기 전 4개월 전까지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완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후에라도 매독 감염 사실을 알려지면 시기에 상관없이 곧바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매독 치료를 하면은 태반으로 넘어가서 아기한테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독이 양성이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 조기 치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독 VDRL 조기 치료하시라. 자, 그러면 우리 아기한테 넘어갈 태아에게 선천 매독을 물려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딱 나오면 지금 19회쯤 했으면 니트로글리세린 하면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있는 질환이에요. 뭐죠?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 상태예요. 좁아진 상태. 그래서 심근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 혈관이 좁아졌잖아요. 혈관,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혈관, 관상동맥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이때 통증, 가슴 통증, 흉부 통증을 나타내는데 이걸 관상동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좁아진 상태예요. 좁아진 상태로 뭐가 유발이 되죠? 흉통이 유발이 되는데 이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고 줄여서는 NTG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NTG를 사용을 하는데, 자, NTG 같은 경우에는요, 먹을 때, 경구 어디로 투여하느냐?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앉은 자세에서 혀 밑, 설하 투여. 이래야 흡수가 빨라요. 흡수가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내성이 또 잘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보관할 때 빛으로부터 차단해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협심증을 받고요. 자, 이때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좁아졌잖아요. 근데 관상 동맥이 좁아진 게 아니라 이제 막혀버렸어요. 막히면 흉통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협심증보다 더 진행된 상황. 이거를 뭐라고 하죠? 심근경색. 경색이라는 게 막혔다는 뜻이에요. 경색. 자, 그러면 이때는요.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NTG의 효과 자체가 없어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자, 그럼 그때 뭘 쓰느냐? 심근경색증에는 모르핀을 씁니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써서 흉통을 경감시키고요. 자, 모르핀을 쓸 때 어떻게 투여를 하는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V가 뭐예요, 여러분? 정맥 주사. IM 금기. 왜냐? 심장 혈액 수치에 오류를 발생을 시킨다. 이런 것들도 뭐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 깊게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모르핀은 심근경색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중독 시 응급처치 상황. 이런 문제는 좀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요. 자, 답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일산화탄소, 우리가 흔히 이거 연탄가스, 지금 뭐 연탄 안 쓴데 옛날에는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바로 산소를 투입을 해주셔야 되니까 뭐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농도 뭘 투여해요? 산소를 투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농약 중독이 나와 있는데요. 농약 중독이었을 때는 해독제인 아트로핀을 투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빙초산을 먹었을 때, 빙초산은요 굉장히 심한 강산이거든요. 산인데 강산이에요.
그러면 이 강산을 피부에 부었을 때 피부가 싹 녹아버려요. 우리 화상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 정도로 강한 게 빙초산인데요. 빙초산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물로 희석을 하고요. 희석을 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구토, 유발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 때문에 자, 구토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세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위세척. 왜냐? 자, 구토라든지 위세척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다시 역류해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면서 이 강산이 점막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인두라든지 후두라든지 식도라든지 이런 곳을 다시 한번 훑고 지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막이 다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빙초산 중독이었을 때 물로 희석하고요. 위세척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쥐약 중독이 발생했을 때 우리 쥐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혈이 위장관 출혈부터 해서 출혈이 발생하는데 출혈이 심하게 되면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 출혈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혈을 할 수 있는 비타민 K를 아이에 근육 주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비트루 염산이라고도 하는 약을 중독이 됐을 때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 진정과 수면을 유발하는 진정과 수면을 유발 그러니까 진정제, 수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잘산물 쪽으로 수면제 엄청 왕창 먹고 막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바비트레이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비트레이트를 이제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바로 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세척을 진행을 하죠. 이 내용은 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체온 조절 중추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온 조절 중추, 우리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어디다?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 원래 상태. 그래서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36.5도, 이게 정상 체온이잖아요. 그래서 내 체온이 36.5도를 넘어서 막 38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내 몸은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얼른 체온 조절하자, 항상성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38도를 36.5도로 돌리려고 노력해요. 그때 나는 게 뭐예요? 땀입니다. 땀이 나면 몸이 식어지고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런 항상성,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합니다. 항상성 유지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 많이 물어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뇌와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연수, 숨뇌, 네, 생명과 연관 되는 뇌죠. 뭐 숨뇌 연수 진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구강간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는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강간호를 할 때는요. 바깥쪽을 여러분 먼저 닦아요. 바깥쪽을 닦고 그 다음에 어금니 안쪽으로 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니를 닦을 때는요. 칫솔을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수직으로 세우며 칫솔을 잇몸과 치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 잇몸을 닦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세게 닦으면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칫솔을 잇몸에 90도 각도로 해서 닦는다. 우리 교과서에 딱히 칫솔질 할 때 각도는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치과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칫솔의 각도는 뭐 45도에서 30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책에는 언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쑤시개 사용을 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열이 틀어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빨과 이빨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치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치실은 언제 사용하느냐? 양치질 전에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공간을 털어주게 돼요. 이물질 제거죠.
자, 되어 양치질 효율이 더 좋아진다라고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소화성 궤양이 뭔지 아셔야 돼요.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계의 소화기, 그러니까 뭐 위, 식도, 소장,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 궤양이 발생을 해요. 궤양이라는 거는 점막이 헐어서 점막이 헐어요. 그래서 점막 아랫부분까지 훅 파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궤양은 굉장히 위장관에 심한 상처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심한 상처.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거든요. 이게 궤양이고 심하게 상처가 나니까 살이 파져 있죠. 그리고 주변에 막 출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은 소화기계 쪽에 심한 상처가 났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궤양이 호발이 자라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다? 12 지장이 1순위, 그 다음이 위, 그 다음이 식도. 그래서 12지장 궤양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을 하겠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균에 의한 발생입니다.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 간호할 때 헬리코박터균, 위내시경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박터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위나선균을 박멸. 어떻게 하냐? 균이니까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이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데 약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아무튼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 간호 중에서 균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이 위궤양이 소화성 궤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해서 균을 박멸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1번에 보시면 자기 전에 음식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기 전에 음식 먹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기 전에 음식 먹으면은요 위산 분비가 자극이 되어서 이 궤양에 자극이 되니까 상처가 더 쓰리고 아픕니다. 상처 치유도 잘 되지도 않고요. 자, 그다음에 우유나 크림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유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산 분비를 훨씬 더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유발이 되고 궤양 치료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여러분 출혈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궤양 그림에 보시면 주변에 심한 상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스피린까지 막 들이붓게 되면은 이 상처가 훅 더 파이면서 구멍도 뻥 뚫릴 수가 있거든요. 천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스피린에 의해서 출혈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궤양에다가 소화성 궤양에다가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던 아스피린을 조금 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하면 안 돼요. 출혈이 유발되고 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위를 계속해서 자극하다 보면 출혈이 심해지고요. 위가 뻥 뚫리는 천공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 또 중요한데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식이요법을 보시면 지금 심한 상처죠. 이게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입니다. 고단백. 그 다음에 상처 치유 위해서 비타민도 고비타민으로 제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궤양이 있으면은요 자극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자극이냐면 뭐 위산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얘네들이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상태가. 그래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자주 소량씩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것들 있죠. 자극적인 음식 금지. 그 다음에 위내 정체 시간을 짧게 하는 음식을 줍니다. 위내 정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부분 있죠. 이 상처난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내 정체 시간이 짧게 하는 음식,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셔야 되겠고, 소화성 궤양의 대상자의 간호 목적은 위산의 과다 분비와 과잉 작용, 그러니까 자극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성인 맥박 측정 방법을 물어봤어요. 답은 4번. 요골 맥박이 불규칙하며, 요골 맥박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요골 맥박이죠. 요골 맥박을 측정을 했는데 불규칙하게 측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장 부위에서 몇 분간? 1분간 측정해서 요골과
심첨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과 심첨 맥박의 수는 동일해야 정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요골 맥박은 엄지검지 중지로 잰다 라고 됐는데 요골 맥박을 측정하실 때 여기 그림에서 보셨듯이 엄지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손가락 끝을 대어서 맥박을 측정을 하고요. 측정자의 엄지손가락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자의 자신의 맥박수와 혼동이 되므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네 맥인지 내 맥인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대면은.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때는 엄지손가락 사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심천 맥박을 청진기로 우리는 듣거든요. 가슴에다가 맥을 들을 때 심천 맥박은 청진기로 우리가 듣는데요. 청진기를 사용할 때 보시면 여기 종형과 판막형이 있어요. 판막형. 더 넓은 판막형으로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 입원 시 15초간 재서 살을 곱한다. 맥박 측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맥박 측정은 1분 측정을 매뉴얼로 하고 있어요. FM대로. 보통 1분으로 측정을 하고 환자의 맥박이 규칙적일 경우라고 하면 조금 봐줘서 그래 30초 곱하기 2를 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5초 곱하기 4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의 맥이 불규칙해요. 불규칙했을 때 30초 곱하기 2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규칙하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반드시 1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박 측정은 원래 1분 측정이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환자 맥박이 규칙적이라고 하면 조금 봐줘서 30초 곱하기 2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규칙해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1분 측정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심천 맥박은 좌측 중앙 쇄골선과 여기 보시면 좌측 중앙 쇄골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늑골 책에도 보면 있어요. 다섯 번째 늑골이 만나는 지점인 심천 부위, 심장의 끝, 심천 부위를 확인해서 촉진한다. 그래서 심천 맥박은 쉽게 말하면 심장에다가 청진기 대고 맥박을 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5번. 자, 등 마사지 방법을 물어봤어요. 답은 15에서 20분 정도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들은요. 보통 30분 넘어가는 것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30분 이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30분 이후로 막 넘어간 것들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 마사지 하려고 하면 환자가 누울 때 등이 보여야 되니까 배를 밑으로 깔고 누워요. 그걸 뭐라 해요? 복위, 복와위라고 하는데 복와위가 가장 좋지만 막 배가 너무 많이 나오신 분이라든지 숨이 차신 분들 그럴 경우에는 이 체위가 어려우면 측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사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요. 경찰법, 윤활법, 지압법, 경탑법을 반복으로 해서 마사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염증이 있는 부위라든지 뼈가 돌출되고 그 부위가 붉게 변한 경우에는 마사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뼈가 돌출 부위나 청골, 엉덩이 그 꼬리 부분 쪽이 있거든요. 엉덩이 꼬리뼈 있는 부분, 청골부가 붉게 변한 경우는 욕창 초기라고 생각을 해요. 변할 경우 조직 손상 방지를 위해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창 초기에 피부가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데 마찰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버리면 그 부분이 홀라당 벗겨지면서 욕창이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붉게 변한 피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마사지 하면 안 되겠죠? 염증 더 심해집니다. 악성 종양, 암이죠. 암이 있을 때도 암이 전이 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 예. 뭐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마사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사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면 안 되니까. 심한 허약자 마사지 잘못하면 이게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혈전성 정맥염으로 색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색전. 이 사람들도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이 피떡이 졌는데 이 피떡이 져 있는 사람들 마사지 해주다가 이 떡이 떨어져 나가요.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조금 정말 가느다란 혈관에 딱 걸려서 막혀버리면 여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색전, 폐색전, 뭐 즉사하거든요. 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골절 있는 부분도 마사지하면 안 되겠죠. 골절 심해지니까 심근경색증, 피부염 환자도 마사지 금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온스포 적용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온스포는 더운 물 찜질. 그러니까 수건에다가 더운 물을 적셔서 피부에다가 직접 그 적신 수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답은 뭐가 되냐면 2, 3분마다 갈아주고 15분 동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총 적용 시간은 15분이고요. 총 적용 시간은 15분이고 2, 3분마다 갈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 중에 열이 잘 날아가잖아요. 그 수건에다가 뜨거운 물 적셔가지고 딱 놔두면 한 2, 3분 지나면 그 수건이 좀 차가워지거든요. 공기 중에 열이 날아가면서. 그래서 좀 자주로 갈아달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발적이 나타났어요. 발적. 온스포를 하다가 피부 부분이 불구적적하게 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스탑! 멈춰야 돼요. 예, 화상의 위험성 때문에. 자, 온스포의 온도는 27에서 37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따뜻한 거를 적용할 때 체온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도 이상 요것만 기준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체온보다 낮은 27에서 37도로 적용하면 환자 오한, 추위를 느낍니다. 온수보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체온보다 높아야 돼요. 정확한 답은 49도. 자, 그 다음에 피부는 젖은 채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환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찜질이 끝나면 피부를 부드럽게 말려주셔야 되겠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온 상승, 순환 증진을 위해서 온수포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자, 바셀린을 10개 펴바르고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부위에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수포를 적용할 때 피부에 바로 올리기보다는요, 그 피부에 바셀린을 10개 펴발라요. 약간 코팅을 해준다라는 생각. 이렇게 10개 펴바른 다음에 물수건을 올려주면은 뭘 예방할 수 있냐? 화상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 같은 경우. 피부가 약간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자, 온몸에 경련이 있고 거품을 토해내는 환자를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경련 환자예요. 그 다음에 거품을 토해내고 있어요. 자, 이때 가장 먼저 할 거는 기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경련 환자에서 가장 먼저 기도 유지를 가장 먼저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 확보하고 필요시 처방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환자의 입안에 뭐 서랍자라든지 수건 이런 거 넣지 않아야 되겠고,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몸을 옆으로 돌려주는 측이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거 조금 더 볼게요. 경련을 하고 있으면 경련 환자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해서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환자를 바로 눕히고 환자의 목과 가슴 주변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뭐 넥타이, 그다음에 셔츠 단추, 뭐 벨트 이런 것들로 압박되어 있으면 순환 증진을 위해서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 자, 처방에 따라 항경련제, 뭐 대표적으로 아티반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겠고요. 경련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련한다고 해서 환자를 보호대나 억제대 같은 말이죠. 보호대 억제대로 해서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 있는데 보호대나 억제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에 보시면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했을 때 약효가 감소되거나 상쇄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쇄, 작용이 있는 걸 뭐라 하느냐? 길항작용, 대항작용 2가지. 1+1을 하면은요, 뭐 2가 나오든 그 이상의 효과를 바라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는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기량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협동작용을 한번 볼게요. 협동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 약물의 효과가 상승되는 것을 이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상가작용 볼게요. 상가작용은 개개의 약물에 나타내는 작용의 합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상가작용은 1+1을 했을 때 딱 떨어지는 작용의 합 2가 나오는 걸 상가. 자, 상승작용은 1+1을 했는데 2 이상 작용의 합보다 큰 경우 3, 4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상승작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구강이나 위에서 식도로 올라온 내용물이 기도 내로 흡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 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구강이나 위에서 식도로 올라온 내용물이 그러니까 토를 했어요. 토를 했는데 이 토한 내용물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 기도는 공기가 지나가는 산소. 산소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내로 흡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 이렇게 토사물, 뭐 우유, 음식물, 예, 위에서 식도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기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흡인됐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흡인성 폐렴. 흡인이 돼서 폐로 넘어가서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나 그 외 수분이 기도 내로 들어가 생기거나 삼킴 곤란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합병증.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림에서 기도고 뒤에가 식도인데 식도에서 넘어오는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죠? 폐가 있어요. 폐가 있는데 폐에 이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 무슨 폐렴? 흡인이 돼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 그래서 이 흡인성 폐렴은 삼킴곤란증이 있는 대상자, 뇌졸중, 마비 환자들에게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유를 먹는 우리 아가들 있잖아요. 신생아, 영아 이런 아이들에게서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수분 여름철에 우리 수영 갔다가 수영장에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흡인성 폐렴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토했죠. 술 먹고 토했어요. 술 먹고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토한 다음에 막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폐가 안 좋고 막 안 좋아서 왔더니 흡인성 폐렴. 토사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도 입원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신부전증 환자의 간호. 신부전. 콩팥이 부전해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제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이런 환자의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콩팥이 정말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콩팥의 신장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신장은 수분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신부전이 발생하면 수분을 갖다가 배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부종 완화를 위해서는 수분과 염분 섭취를 줄인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의 섭취를 늘리고 칼륨의 섭취를 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포타슘, 인, 그래서 칼륨 K, P, 인은 P인데요. K와 P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특히 요 K, 포타슘이 많이 함유된 푸른잎 채소, 시금치라든지, 그 다음에 감귤류, 오렌지, 귤, 포타슘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 이 섭취를 금지해요. 그래서 K와 P의 인의 섭취를 주의하는데 특히 이 K와 관련된 음식을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포타슘이 많이 이렇게 섭취가 되면 고포타슘 혈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심정지까지도 발생해서 어떻게 되겠죠?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정 환자 같은 경우는 음식물 드실 때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수분, 염분이 축적이 돼요. 축적.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부종.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신부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종 예방을 위해서 수분과 염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신부전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단백 식사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단백 대사 물질, 그러니까 찌꺼기, 쓰레기, 찌꺼기, 쓰레기, 요소, 요산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고 나면 단백질에서 이렇게 쓰레기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를 1차적으로 간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단백질의 찌꺼기 암모니아, 1차적인 찌꺼기 암모니아를 간에서 처리를 하면 얘가 요소, 요산으로 전환이 돼요. 조금 덜한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어디서 처리를 하느냐. 신장에서 처리를 해서 결론은 소변으로 배설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요소, 요산이 배설이 되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독이에요. 독. 쓰레기.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게 요독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이 너무 이제 안 되시면은 신부전은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요거만 좀 기억하세요. 자, 신부전은요, 저단백 식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고단백으로 먹게 되면 요독증에 빠집니다. 요소, 요산이 처리되지 않아요. 단백질의 찌꺼기가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독증에 빠져버리니까 저단백 식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는요, 그 빈혈이 굉장히 또 심하거든요. 빈혈?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몬, 혈액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에리스로포에틴. 그런데 그 호르몬이 잘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빈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고 빈혈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정맥주사로 철분 보충합니다. 철분이라는 거는 경구로도 먹을 수는 있긴 하는데 유독 우리 교과서에서 신부전 환자는 정맥주사로 철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포상기태, 소파 수술 후 관리 방법을 물어봤어요. 포상기태. 자, 이 포상기태는 임신 전반기 출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포상기태가 뭐냐? 태반이 변형이 와버려요. 태반이 어떻게 변형이 오냐? 포도송이처럼 변한 상태.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태반이 생겨야 되는데 호르몬 같은 것들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 태반이 포도송이 마냥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포상기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기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임신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임신은 안 되고요. 이 부분 포상기태로 변한 부분을 다 긁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파 수술.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긁어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이가 의심될 경우 흉부 X선 검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이가 되는데 특히 폐 쪽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를 통해서 폐 전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6개월 이후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검사 후 임신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 HCG죠. HCG 호르몬이 정상이 된 후, 음성이 된 후에도 몇 년간 1년간 피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정도까지 매달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뭐 몇 개월에 한 번 하고 뭐 몇 개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기 솔직히 어렵고 주기적으로 육모선성 HCG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1년 이상 검사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재발이 되는지. 만약에 재발이 되면 HCG가 굉장히 높은 검사치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 내에 지금 있던 걸 긁어낸 상태니까 이 자궁 내에 장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악성세포, 암이 발견된 경우 검사 결과 이 포상기태가 돼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했을 때 암이 나와버릴 경우에는요 항암제
항암 요법도 시행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소파술로 제거를 하던지, 뭐 임신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나신 분들은 아예 자궁 적출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번 5번에 화학요법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검사 결과 악성 암세포가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기태만으로 화학요법을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포상기태였는데 검사 결과가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는 화학요법 항암을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은 4번이죠.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자, COPD 만성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어디가? 폐가. 그러면 숨쉬기가 원활할까요? 원활하지 못할까요? 숨쉬기가 굉장히 힘든 질환이고요. 폐가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폐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감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중증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폐가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복식 호흡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복식 호흡을 권장을 하고요. 자,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을 모아서 길게 호기, 뱉어내는 호흡 양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호흡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고농도 산소 투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비강, 코로 저농도 산소를 줍니다. 저농도 산소를 줄 때는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고농도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숨이 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농도 산소, 고농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시기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관성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시기를 봤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허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영양을 줄 때 좀 고칼로리 시기를 줘요. 에너지 소모가 많을 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고탄수는 안 돼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숨쉬기 힘드니까 침상 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탄수화물 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먹고 살쪄서 살찌게 되면 또 숨이 찬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고지방이라든지 고탄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전체적인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한 칼로리,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발치를 15에서 30도 정도 올려준다. 발치가 아니라 머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숨이 굉장히 많이 차시는데 호흡하기 좋은 자세는 머리를 상승시키는 반자위, 파울러 체위, 앉아있는 체위, 이렇게 앉아있는 체위가 폐가 팽창돼서 확장돼서 숨쉬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요, 적절한 좀 휴식을 권유받고요. 수분 섭취 권장돼요. 왜냐하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객담, 그러니까 가래가 굉장히 많아요.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끈적끈적해지면 호흡곤란을 발생시켜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객담을 묽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객담 때문에 습도도 적당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가래를 묽게 하여 뱉어내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침상 목욕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답은 얼굴을 닦을 때 눈은, 자, 코가 있고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은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닦아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 자, 그래서 비루간의 감염 방지를 위해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우리 비루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겠고, 자, 1번. 허벅지에서 발목 쪽으로 닦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에서 허벅지 쪽이에요. 아래에서 위. 그래서 상지를 닦을 때는 팔에서 어깨, 뭐 어떻게 보면 손에서 어깨, 전완에서 상완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아래에서 위죠. 팔에서 어깨 쪽으로 닦고, 하지는 팔에서 허벅지, 발 끝에서
허벅지. 얘도 아래에서 위 닿는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에서 위, 하에서 상, 아래에서 위로 라고도 표현을 하고 중심에서, 말초, 손끝 발끝에서 중심으로라는 표현도 쓰고 먼을 원, 몸통에서 먼 부분, 먼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든다. 원근, 뭐 말초에서 중심, 하에서 상, 아래에서 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줘요. 이렇게 닦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끝에서 이렇게 허벅지, 손끝에서 이렇게 어깨 쪽으로 닦아주면 이렇게 닦아줄 때 혈액의 순환이 어디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장. 그래서 심장으로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순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 손끝에서 어깨, 발끝에서 허벅지, 원에서 근, 말초에서 중심 이런 식으로 닦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를 물어봤는데 물의 온도, 목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내 체온보다 높으면 돼요. 40도 이상. 그래서 물의 온도는 43에서 46, 40도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닦는다. 1시간은 여러분 너무 길어요. 우리가 목욕 같은 경우는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 짧게 끝냅니다. 그리고 목욕 중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환자가 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열지를 않아요. 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보온과 피로를 느끼지 않게 유의하고 차가움을 느끼지 않게 순서대로 빨리 진행을 합니다. 5에서 10분 호다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5번 혈압 강아지 물어봤는데 우리 여러분 책에 보시면 혈압 강아지 종류 11가지 이상인 거 아시죠? 이거 다 외우기엔 너무 빡세요. 네, 여러분이 외우시기엔 너무 빡셉니다. 자, 11가지를 다 외우시기는 빡센데 여러분들이 지문만 걸러내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알면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거든요. 1번에 보시면 헤파린 있죠, 여러분. 헤파린 뭐예요? 항응고제잖아요. 항응고제. 네, 주사제로 사용되면서 2에서 5도 냉장 보관하는 헤파린. 그 다음에 에탄부톨은 뭐냐면 한결핵제, 결핵치료제, 에탄부톨.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뭐예요? 국소마취제, 심장, 심부정맥 치료제. 그쵸?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기관지 확장제, 응급약으로 사용되고 요것만 아시면 걷어낼 수 있었어요. 그럼 답 뭐예요? 캡토프릴이었습니다. 네. 혈압 강화제가 종류가 진짜 많아요.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캡토프릴을 지금 써놨고요. 나머지 뭐 헤파린, 에탄부톨,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혈압 강화제 11가지 뭐 줄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혈압 강화제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뇨제, 네, 라식스가 있다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혈압 강화제로 이뇨제도 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26번. 자, 비출혈, 코피가 있을 때의 대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코로 숨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 자, 1번. 고개를 뒤로 젖히려 한다. 근데 고개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자위나 반자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코피가 멈추는 코를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를 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코 안에 응고된 피딱지를 파내지 않도록 하며 한동안 코 풀지를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넘어온 코피는 삼키지 않고 뱉는다. 네, 목 뒤로 넘어오는 피는요, 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뱉고 오신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뱉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콧등에 더운 물 찜질. 출혈이 있을 때 더운 물 찜질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얼음 찜질. 콧등, 앞니마, 뒷목, 덜미에 냉찜질, 얼음 찜질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한 번 더 볼까요? 콧등, 비갑개를 엄지와 인지로 4, 5분 정도 압박을 하고 심한 경우 출혈 쪽 콧구멍을 탈지면이나 휴지 꺼주로 막아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구강호흡 하도록 하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창가로 데리고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30분 정도 경과해도 출혈이 계속되면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27번 노인성 질환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어요. 자,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만성,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다. 죽을 때까지 유지, 관리,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발생했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비전형적으로, 비전형적인 것들이 많아요.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렵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고 단기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했죠. 죽을 때까지. 장기간 관리 치료가 필요하고 예방이나 재활보다 완치가 목표이다. 노인성 질환은 죽을 때까지 완치가 목표가 아닌 예방하고 재활하고 증진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완치 목표라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증진, 유지, 예방, 재활 이런 것들에 힘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은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더 많다라는 거. 28번 이도 화상 응급처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답은 화상 부위의 수포는 제거하지 않는다. 화상 부위 수포 제거하면 안 돼요. 왜냐? 감염을 높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한방에서의 수포, 한방간호의 수포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응급에서의 수포는 제거하면 안 돼요. 자, 1번 화상연고나 바셀린 적용은 열이 날아가는 걸 방출해요. 열의 방출을 막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화상은 열기를 빼주는 게 우선순위인데 이런 연고 바셀린을 바르게 되면 열의 방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다두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상된 조직, 너덜너덜한 조직 파편 제거해서는 안 돼요. 얘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젖은 멸균 거즈로 화상 부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건조한 멸균 멸균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고 화상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직접 대서는 절대 안 돼요. 얼음을 수건에 여러 겹 싸서 화상 부위에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9번 녹내장의 증상으로 오른 것. 녹내장은요. 뭐가 상승해요? 안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며 시력 감퇴, 두통, 눈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수정체가 혼탁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백내장. 그래서 눈과 관련된 질환은 백내장과 녹내장이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 녹내장은 안압상승.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30번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시면 돼요. 에너지. 자 그래서 보면 답은 4번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기초대사량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정서적 긴장은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쭉쭉쭉 빠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번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될 경우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요.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 환자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들이 힘이 없고 살이 빠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초대사량,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자는 거 여러분. 수면 시에는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를 합니다.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뭐 먹고 자면 살찐다라는 이야기가 수면 시에는 이 에너지 소모를 하지를 않아요. 소모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먹고 잤던 거에 대한 열량을 소모를 하지를 못하니까 살이 찐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근육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 소모는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이 증가해요. 특히 고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체온이 증가, 고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보일러라고 했을 때 보일러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에너지 소모가 어때요?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네, 체온이 증가한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 에너지 소모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뱃살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살이 찐다 이런 얘기가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기초대사량이 더 높아요? 남성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몸무게를 빼기 시작하는데 남성들이 살이 더 월등히 잘 빠습니다. 예,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을 때 겨울이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아요. 겨울은 춥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보일러를 미친 듯이 떼기 시작해요. 보일러를. 우리 주인님 몸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보일러를 미친 듯이 떼기 시작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그래서 겨울이 훨씬 더 기초대사량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여름보다 겨울에 하라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야 살이 더 잘 빠는다. 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인 경우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데 이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살이 막 쫙쫙 빠집니다. 살 빠짐. 왜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근육줄과 마른 비만을 비교했을 때 근육이 있으신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환자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은 방치했을 때 뭐가 되죠? 자간증이 돼요. 자간증은 이제 경련을 하는 건데 이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답은 고단백 시기를 준다. 고단백 시기를 준다. 이유가 뭐냐면 자간전증 산모 같은 경우에는 자간전증 산모 뱃속에 있는 우리 태아들 같은 경우는 지연 발달, 성장, 지연, 발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서 우리 태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신성 고혈압은요, 철저한 산정 관리가 중요해요. 조기 발견해서 병원 방문 시마다 3가지 혈압, 소변 검사, 체중 측정해 주셔야 되겠고, 자,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해 주시고, 자간전증으로 진행되게 되면 절대 안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간전증 같은 경우는 경련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합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을 주는 밝은 환경, 소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간증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시기는 우리 태아 성장 발달이 지연되지 않게 고단백, 고비타민으로 주시고 적절한 탄수화물, 저지방. 침상에서 안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정을 하다 보면 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과 적절한 지방을 주셔서, 저지방을 주셔서 살이 찌지 않게 또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간전증은 체중 측정을 했을 때 부종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저염 시기, 수분을 제한을 하는 거. 부종 심할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투여. 경련이 심할 때는 진정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시면 부항요법의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부항. 자, 5번. 치료 후 피로감 호소 시 2, 3일간 휴식기를 갖고, 자, 육류 섭취는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식을 병용을 하고, 육식 또는 고칼로리 산성식품 섭취하지 않아요. 왜냐?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부항요법을 받게 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부항의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육식, 고칼로리, 산성식품은 피해주시고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아프고 저린 곳은 부항을 피한다. 아프고 저린 곳에 부항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요통 등의 효과가 좋아요. 3번, 비만 환자라든지 근육이 많아요. 살집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화관을 선택해요. 화관, 이 주댕이가 넓은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작은 화관, 여기로 갈수록 화관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살집이 많은 사람들은 큰 화관을 사용을 해주셔야 압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학요법을 할 때도 시간을 물어보는데 보통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30분 넘어가는 것들이 없어요. 5에서 15분 정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3번. 사상체질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년도에 지금 시험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2020년도 이후에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솔직히 말하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뭐 이거를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우선 33번 보시면 사상체질 중 손과 발에 열이 많고 피부는 땀이 적게 나며 하체가 약한 증상을 가진 대상자는 소양인이고요. 소양인. 결론은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외우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는 보시되 막 안 외워진다고 좀 막 실망하거나 하진 마세요. 시험에서 막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양인인데 소양인의 특징은 비뇨생식기 내분비계 기능이 약하다. 답은 2번인데 소양인은 성기능이 쇠약하고 비뇨생식기 질환, 그 다음에 내분비생 기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호흡기계, 순환기계가 약한 사람은 태음인, 3번에 히스테리 불면증이 생기는 건 소음인, 5번에 소화기계와 정신기계가 약하다는 소음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은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외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으나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치주수술 환자 교육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4번이죠. 치주포대에 피가 계속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간다. 여러분, 치주포대, 치주낭은 요 사이거든요. 이빨과 잇몸의 사이. 요 부분에 피가 계속 보이게 되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지혈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몸염이죠. 잇몸염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 잇몸을 이제 절제해내고 여기를 이렇게 봉합해주는 이런 시술 같은 것들, 수술을 받아요. 어찌됐든 칼을 대고 출혈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고 나서의 교육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1번 수술 당일 칫솔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동안 해당 부위에 양치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증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술 당일 사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출혈. 그 다음에 2, 3일간 찜질방 사우나도 안 돼요. 자, 3번도 2, 3일 온찜질 하면 안 되죠. 자, 온찜질을 할 게 아니라 수술 부위는 냉찜질을 통해서 지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2, 3일 금식 후 따뜻한 죽을 먹는다. 금식할 필요 없고 따뜻한 죽은 안 돼요. 그래서 단단하거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피하고 수술 후에는 유동식을 먹는데 좀 차가운 유동식을 먹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거예요. 따뜻한 거 먹으면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 3일 동안은 과도한 운동과 일주일 정도는 음주 흡연도 피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도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환자 교육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후천성 부종교합 예방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영구치 조기 손실 예방이고요. 자, 후천성 부종교합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부종교합.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서 심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 관계를 의미해요. 여기 보시면 위와 아래의 교합선이 일직선으로 잘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교합선은 맞거든요. 그런데 뻐드렁니가 났다든지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한 경우가 B고요. 얘가 1급, 부종교합 1급, 부종교합 얘가 2급. 그래서 얘 보시면 지금 이 교합선이 맞지 않고 위에 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러면 앞니 돌출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아래 하악턱이 교합선에서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급 보통 주걱턱. 네. 그래서 2급은 유재석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니 나왔죠? 앞니 돌출. 3급은 김구라 아저씨 생각하시면 돼요. 턱 나온 거. 자, 그래서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유치가 발치가 돼야 돼요.
너무 일찍, 너무 늦도록 놔두면 영구치가 제자리에서 나올 수 없어서 부종교합, 삐뚤빠뚤 이빨이 되면서 부종교합을 초래할 수 있겠고, 영구치를 조기 상실해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빨과 이빨이 있는데 요 빈자리가 발생하면 이 이빨이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서 또 이빨의 치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영구치를 너무 일찍 상실하게 되면 옆에 치아가 쓰러지게 되고 대합치가 내려와 부종교합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악습관, 이게 뭐 제일 중요한데, 악습관, 후천성 부종교합 같은 경우는 이런 악습관 교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악습관은, 나쁜 습관은 치아 또는 턱에 나쁜 영향을 미쳐 부종교합을 초래하는데, 손가락 빨기, 앞니가 돌출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앞니, 그러니까 막 연필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거나 볼펜을 막 잘근잘근 이빨로 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후천성 부종교합이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입술 빨기, 손톱 물어뜯기, 구강호흡 같은 경우도 후천성 부종교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19회 모의고사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